어서오세요. 나라마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고등국어 해볼 건데요. 고등국어, 고등학생들을 위한 국어인데요. 천재교육. 천재교육에서 나온 그 국어 교과서에 그 몇 단원이죠? 이게 8단원인가요? 그 8단원에서 소단원 1, 국어의 변화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 음, 정확히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아무래도 그 후민정음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주가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길어질 만한 어떤 강의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개로 쪼개서 강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어가 변화는 실체임을 이해하고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의미 없고요. 두 번째,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안다라고 했는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아는 거. 이거는 무조건 100%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 예전의 국어는 요런 게 쓰였는데 이것과 그 똑같은 표현으로 쓰이는 아니면 뭐 다른 의미로 쓰이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요즘의 국어는 어떻게 다른가 그 차이점을 갖다가 문제를 꼭 출제하거든요.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의 발전에 참여한 태도지나 뭐 이것도 의미 없고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알아보고. 자, 요 내용 보면요. 그 음식 조리서에 나온 내용인데 음식이 뭔가 요걸 보고 맞춰봐라 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예측컨대 이 지금 요런 내용들 이걸 막 해석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문법적 요소들 이게 뭐 목적격 조사냐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올 확률은 아주 적어요. 적긴 적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말하지만 그 각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 주시는지를 갖다 잘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면요. 뭐 자습서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어의 등을 가르고 천초, 생강, 파, 그 다음에 기름, 된장 걸러 밀가루에 즙하여 가득 넣어 중탕하여 찌면 가장 아주 유미하니라 맛이 좋다 라는 얘기인데 정답은 요겁니다. 요거 찌는 거 보니까 여기 찌는 모양 같죠? 근데 사실 이 그림 가지고 이게 뭐 어떤 건지 파악하기 좀 약간 힘들죠. 예.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국어는 고려의 건국부터 16세기 말까지 국어를 말하는데 중세국어는 다시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된 때를 그러니까 창제되고 난 뒤에 이야기를 갖다가 후기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중세국어는 표기, 음운, 어휘, 문법 등의 여러 면에서 현대국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해례본의 서문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길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그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잘 캐치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까지 강의를 해야 될지를 갖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자니 이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수준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뜻만 해석하는 수업을 하자니 이게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살짝 중간보다도 조금 더 살짝 예, 좀 깊게 네, 이것저것 설명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인지하고 강의에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걸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일단은 훈민정음 이 한글 누가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그냥 사실 관심도 없거니와 그죠? 요즘 젊은 세대들 한글에 관심 많은 세대들도 있겠지만은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글은 누가 만들었는가? 가장 대표적인 그 학설이 두 가지예요. 세종대왕께서 직접 혼자서 독자적으로 창제하셨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그러니까 설이 그런 설이 있는 거죠. 이거 잠깐만 여기 옆에 일단 제껴 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세종대왕 이렇게 세종대왕 혼자 만들었다. 아니면 아니다.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이 같이 만들었다. 이 위대한 글자를 어떻게 혼자 만드시냐. 같이 만들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가장 뭐랄까요. 의미가 있고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그 학설이 세종대왕 혼자 창제했다는 그런 학설이 가장 신빙성 있는 내용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세종대왕 혼자 창제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세종대왕이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야 우리 한번 같이 중국의 문자 말고 다른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중국의 이 한자는 사실 우리들이 쓰는 어떤 우리의 말과는 그리 일맥상통하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책을 좋아해. 라는 어떤 음성 문자를 있잖아요. 음성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문자로 만들자니 한자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책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한자로 쓴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글자를 갖다가 따와서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음성 언어로 말한다 한들 이거를 글로 적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한자어로 그러니까 변환을 시켜야 되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 거죠. 변환.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영상을 어떤 형식을 갖다 변화시키려면 인코딩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인코딩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바가 있으면 그 말하는 음성을 갖다가 문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코딩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게 되게 복잡하거니와 또 이 한자들은 기본적으로 표의 문자예요.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때문에 이 글자 수가 글자 수가 아주 많아지는 거죠. 글자 수가 많아지면 배우기 어렵다는 거죠.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우리말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은 이것과 비교해서 한글은 28개의 글자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28개의 글자를 조합하면 아주 많은 수의 어떤 글자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쉽다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표, 문자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나타내는 거. 그래서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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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읓, 기역, 이응, 리을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하나 만든 거잖아요. 자음과 모음으로 세종대왕님께서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조합해서 우리의 말을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있잖아요.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음성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표현 문자라는 거죠. 하지만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글자로 적으려면 인코딩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나 배웠죠. 양반들이 배운다고 해도 적어도 10년, 20년은 공부해야 능통하게 되는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어떤 평민들이라든지 천민 같은 어떤 노비들은 이 한자를 갖다가 배울 수가 없죠. 어디 감히 천한 것이 한자를 배우려 하느냐 하면서 어떤 양반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가 됐잖아요. 독자적인 어떤 소유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자를 배우는 사람이란 어떤 프라이드가 있다는 말이죠. 때문에 평민과 천민들은 이 한자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종대왕님께서 이 훈민정음 이 서문, 해례본 서문을 갖다가 통해서 혼자 만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참 이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알면, 문자를 알면 그 나라에서 전달하는 바를 갖다가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방이 있어. 공지문 같은 거죠. 그죠? 전달하고자 하는 말, 혹은 뭐 현상수배본 뭐 잡고자 합니다 하면서 얼굴 막 그려놓고 거기다 뭐라고 특징 뭐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자로 썼어. 한자로 썼으면은 평민들과 천민들은 지나가면서 저게 뭔 글자예요? 몰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가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세종대왕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 모두가 다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자. 그게 훈민정음. 자, 그래서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세종대왕님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창제했다는 말을 갖다가 좀 약간 그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 학자들과 자, 같이 우리 만들어 볼래? 라고 공론화시키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양반들의 독자적인 문화인 이 한자를 갖다가 배격하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사대부층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대부층들은 자, 봐봐요. 당시의 사대부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대주의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대주의가 뭔지 알죠? 강한 힘, 강한 권력, 강한 나라에 의존했다기보다는 그쪽을 좀 따르고자 하는 어떤 문화를 갖다 사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쉽게 말하자면 중국을 따르자, 중국이 대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즉 한자 이외의 문자를 만드는 것, 중국이 쓰는 한자 이외의 문자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그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배반이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한글을 반포하고 나서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장 유명했던 그 상소문이 있는데 최만리의 상소문이 있어요. 무엇을 상소했냐면 세종대왕님 한글 반포하는 거 반대합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는데 이걸 만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거 반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상소문을 만들어요. 얼마나 그 반대의 어떤 의견이 많았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한 역사적 사례죠. 근데 만들고 나서 이런 반대에 부딪히는데 만들기 전부터 집현전학자들 좀 모여봐. 내가 지금 중국에서 쓴 한자 좀 불편하거든.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도 양반들도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쉽게 익혀서 쓸 수 있는 한글 아니 새로운 글자를 좀 만들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반대할 겁니다. 그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다 그 반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왕이란 게 절대 권력이란 게 아닌지라 신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반대한다,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사실 임금 마음대로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때문에 좀 이런 근거에 따라서 세종대왕님께서 혼자 독자적으로 창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뭐랄까요 집현전 학자들이 이렇게 공동 연구 제작하는 해설집을 갖다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일단 창제는 세종이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설집을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 대표적인 어떤 그 견해인 거죠. 그래서 이 후민정음 해례본을 함께 발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상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선생님이 솔직히 이런 사람들, 이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공동창제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게 발생한 거예요. 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훈민정음 누가 창제한 거야? 같이 한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같이 창제했다는 어떤 설도 있긴 하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세종대왕님께서 독자적으로 창제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한 그 주장이야. 왜냐하면, 근거를 대세요. 지금 선생님이 말해줬던 것들. 그래서 한 2년 9개월간의 실험 검증을 한 뒤에 1446년 음력 9월 초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은 짚고 그 다음에 이 배경 지식을 좀 안 상태에서 요걸 들어가야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네. 알겠죠? 네. 특히나 요게 아주 또 강력한 그 훈민정음을 독자적으로 창제했다는 어떤 근거가 되는 사례가 돼요. 세종대왕님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해석해 본다면요. 이런 뜻입니다. 나라의 말이, 나란 말씀. 그죠? 이거 보고 선생님이 그 채널 이름을 정한 거예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함으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그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참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기 뭐 애민정신, 뭐 자주정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애민정신 선생님은 가슴에 가장 와닿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 그 중국의 문자와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많더라도 사람들이 그걸 능히 펴지 못해요, 글로.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저 사람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28자의 글자를 새로 만드니까 우리 백성들 다 모두 쉽게 익혀서 날이 갈수록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창제 의도예요. 그게 세종대왕님의 생각이었던 거고. 때문에 독자 창제 설이라는 강력한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됐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 세종어제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관련된 배경 지식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다음 그 강의는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그 문법적인 분석이라든지 의미 해석, 그 다음에 출제 경향 포인트 이런 거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